관련한 가운데 9시 반에 오늘 법무부에서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는데요. 여러 가지 나왔지만 유명인사 중에는 이분이 들어갔네요.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전 의원이 지금 사면 복권이 됐어요. 그래서 네, 박용진 의원님, 네. 정봉주 전 의원 저희 외부자들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는데 예. 사면 복권이 돼서 이제 선거 출마할 수 있게 됐네요. 잘 됐고요. 정봉주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정치보복 성격이 강하죠. 이제 국회의원은 국민적인 의혹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와 관련한 추궁을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른바 BBK 사건 때 정봉주 의원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사안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실형을 받아버렸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자동 1년을 다 형을 살고 나왔고 그로 인해서 10년간의 그 정치활동이 이제 불가한 상태였는데 사실 야당 의원들도 정봉주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왜 그러느냐면, 그러니까 돈 문제라거나 상대를 위해를 가했던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했었던 정치 활동을 가지고서 저렇게 형을 살게 했었으니까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이번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환영을 하고 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밥상기 지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네. 첫 특별사면 단행 결과에 대해서 지금 발표하는 모습을 보시고 있는데 지금 박용진 의원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병인 박사. 네. 근데 보통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면할 확률이 낮다고는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석기 전 의원이나 한상균 위원장은 빠지고 정 전 의원만?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이번 사면 대상이 특히나 크리스마스 사면은 없고 아마도 설 전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해가 지나기 전에 사면을 발표했던 부분들이 조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라든지 그리고 그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형을 다 살고 나왔습니다만은 복권에 대한 얘기들까지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를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불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와 이제 밀접하게 또 관련이 있는 터가 있고요. 아마 돌직구쇼에서도 지난번에 여기 있는 여러 인물 중에 사면이 되게 되거나 복권이 되게 되면 누가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정봉주 전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꼽았던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용산 참사 철거민에 대한 사면 복권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이 검찰 내부에 있었던 수사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던 과거의 시위나 집회 현장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사면 복권 한번 검토해봐라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시위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용산 참사 분들에 대한 이 복권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논쟁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기식 교수님, 네. 저는요,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에 이제 노원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이제 선거 출마할 수 있게 돼서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은 재보선이나 뭐 여러 가지 선거에 도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모든 국민들이나 여야를 막론하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면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2007년 BBK 사건으로 이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10년 동안의 이 공민권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살 만큼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정봉주 의원이 이제 사면복권이 돼서 정치인으로서 출마를 할 수 있고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되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봉주 의원 정도의 이 네임밸류하고 그다음에 인지도, 그다음에 화려한 언변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충분히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카드를 하나 얻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송파을이나 노원병 같은 서울에서 지금 이미 확정되어 있는 보궐선거에 정봉주 의원 카드가 굉장히 좋은 하나의 카드는 될 것 같습니다. 이승환 차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정봉주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상파와 종편을 전부 통틀어서 가장 많이 출연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 재보궐선거를 생각하신다면 이 방송 출연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이제 커 보입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는 꽃놀이패죠. 그렇죠. 예. 어디다 내놔도 사실 소구력이 있을 수 있는 역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또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들고요. 저도 정봉주 전 의원 처음 봤을 때가 이제 2004년 열린우리당 후보로서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들어왔을 때 여전히 그때도 사실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그 몸짱 정치인 이렇게 저게 이제 사진도 공개하셨더라고요. 저 몸 상태가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구치소에서 만든 몸이라고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굉장히 사실 몸은 좋았어요. 근데 근데 하여튼 저렇게 나왔어요. 정준영 같은 경우 이제 활동이 더 주목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일반 시청자분들이 아는 정봉주 전 의원은 사실 의원으로서보다도 최근 사실 방송인으로서 더 많이 아시게 될 텐데 만약에 나올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사실 출마를 결정하면은 선거의 기준으로 그 전에 한 90일 전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제작진들 여러 방송 제작진들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네. 대타 후보를 찾으려면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문지부신문 2면은요. 네, 검찰과 경찰, 네, 수장, 네 사람이요. 사이좋게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눈물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영화일까요? 바로 영화 1987 박흥철 고문 치사 사건이 다룬 영화였죠. 왜 이 네 명은 이 영화를 보러 간 걸까요? 이 영화 얘기에 앞서서 이 사건 하면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먼저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응? 네, 이승훈 차장. 예. 이 영화가 보면 이제 박흥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지금 배우 김윤석 씨가 이제 박처원 전 처장, 치안본부 예, 예. 처장의 역할을 맡아서 그때 말이 이제 말도 안 된다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그 멘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영화를 왜 네 명이 보러 갔는지 법무부의 기획이었다는 얘기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1987년 당시 6월 항쟁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화의 사실 터전이 된 그때 참 온 국민이 나섰던 당시 상황을 조망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특히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저희 동아일보 등 여러 언론이 또 참여했던 여러 가지 특정 보도로 인해서 국민적인 또 온 국민이 일어섰던 당시 시청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저 영화를 이제 이른바 검경 그리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른바 저런 유해 집회 관련된 수사 및 조사 이런 행정을 담당하는 4대 기관장이 함께 보면서 어떻게 보면 당시 1987년에 있었던 민주화 항쟁의 어떤 의미를 기리면서 동시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아무래도 촛불 이후로 촛불 민심 이후로 탄생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1987년도 민주화 항쟁 그 정신을 계속 계승한다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뭐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당시 저 혁명의 어떤 정신을 계승한 정부다라는 것을 저 기관장들이 동시에 보면서 국민에게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면은요, 이 네 분의 감상평들이 나와요. 저희가 직접 영상으로 찍지 못했지만은,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박상기 장관 많이 등장하시네요. 민주주의가 약화되면 국가 권력이 언제든 폭력성, 잔인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아우성이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우리가 다 우리 역사고 배워나갈 부분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데 잘못된 공권력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였다. 박용진 의원님 내부적으로 또 다시 볼 거다. 네, 그 경찰이 가장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저 상황은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검찰이 나쁜 역할을 많이 하는 영화가 많았는데 실제 저 때는 경찰은 그 박종철 열사를 실제적으로 살해하는 상황이고 그걸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 검찰이 누구였냐면 수사검사가 최환 네, 당시에 검사입니다. 공안부장 검사로 본인은 뭐 계속 나는 공안통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지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등장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기도 했고 지금은 창원시장인 안상수 당시 검사.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요만큼씩을 해요. 그야말로 손톱만큼씩의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아일보도 자기 역할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말단 경찰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신문은 뭘 봐? 야당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를 보셔서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종철아 잘가 그래라고 하는 그 기자 수첩을 창이라고 해서 칼럼을 그렇죠. 그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 한마디를 전해 들었고 그리고 그 사건을 동아일보를 통해서 다 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아일보가
용기를 내는 한 손톱만큼의 용기, 자기 역할. 그리고 교도관도 손톱만큼의 자기 역할.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전부 다 뭐라고 그러느냐, 영화에서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 이러면서 서로가 릴레이를 하고 있는, 역사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조금씩의 릴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의 그 파노라마처럼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1987년에 고등학생이었다는 박용진 의원이 마치 그 시대에 같이 뛰었던 사람처럼 동아일보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영화를 저는 제가 영화를 봤는데 아, 그러세요? 사실은요, 검찰과 경찰 이 영화를 보면 사실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이기도 한데, 특히 이철성 청장은 이 장면이 제일 불편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었는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태호랑,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 하고 화장을 하라고 그러나? 모양새 좀 해갑시다. 법대로. 네, 김규식 교수님, 저기서 하정우 씨가 맡은 역할이 최환 당시 검찰 공안부장 역할이었고요. 이제 경찰에서는 화장을 했으면 좋겠다. 박종돈 열사 화장을 주장하지만 안 된다. 법대로 해라. 검찰이 맞서니까 여기서는 뭔가 검찰이 더 정의로운 편에 섰고 경찰은 계속 뭔가 은폐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87년 저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의 전환기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도 87 헌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도 87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87이 갖는 대한민국 역사적 의미는 진짜 지대하다고 보고요. 우리 지금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 부검의, 그다음에 기자, 그다음에 검사, 그다음에 교도관 이런 분들이 다 손톱만큼의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손톱이 아니라 그 손톱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역사를 그분들 하나하나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소임을 다했던 것들이 모여서 대단한 물줄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저 영화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사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실제로 86년도에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6년도에는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 학생들이 저항했던 최고조의 시기였습니다. 거의 1000명 이상이 구속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86년대는 대부분 민주화 투쟁하다 감옥에 많이 갔었고 그 민주화 투쟁의 이 최고조가 마지막 정점을 찍었던 게 바로 박종철 열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종철 학생이 실제로 수배 중에 잡혀 들어가서 물고문을 받다 죽었는데 그것들을 박지원 치안감과 경찰 측에서 은폐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기자, 검사, 그다음에 의사 이런 분들이 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만천에 알려졌고 거기에 동아일보가 굉장히 큰 몫을 했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대한민국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보면서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지금 어떤 역사를 만들었는지를 한번 되돌이켜보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아서 다시 또. 이게 네. 저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저께 광주에 갔다 왔어요. 네. 누굴 만나고 왔냐면 김용철 변호사, 이건희 그 자명 계좌 관련해서 딱 10년 전에 그 얘기를 했던 분을 만나고 왔어요. 네. 처음 만난 사이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분이 했었던 그 일이 오늘날 어떤 물줄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서 계속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는 못 걷었던 이건희 회장의 그 세금 부분을 걷고 있는 것도 저는 큰 변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런 역할, 용기와 희생이 세상을 바꿉니다. 네, 저는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금요일의 도지구쇼 금요일의 남자 사진부의 변용욱 기자, 변용욱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변용욱 차장 오늘 준비한 사진은요, 최근 사진이 아니에요. 정말 옛날 오래된 사진인데 어떤 사진인 겁니까? 네, 그 흑백 사진입니다. 지난주에 그 동아일보에 그 실렸던 사진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저희 문화부에서 썼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뭐 전설처럼 얘기는 듣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최초의 사진 기자는 그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동아일보와 이제 몇 개의 민간지가 1920년에 창간이 되긴 했지만 사진 기자를 고용한 거는 동아일보가 최초였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사에서 최초의 사진 기자는 일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진술이라는 게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한테 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 중에 당시 이제
총독부 기관지에서 근무하던 사진기자를 스카우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그때 월급은 편집국장과 동일한 수준을 제시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분이 그 최초의 사진기자가 돼서 동아일보가 창간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백두산을 탐방을 합니다. 그 특별 취재단을 만들어서 탐방을 하고 그때 이제 찍은 천지 사진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걸 쓰고 또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민족의 영산, 민족의 정기를 사람들한테 고치신다고 해서 환등기를 틀어가면서 전국을 순회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초의 동아일보 또 한국의 사진기자가 일본 기자였다는 것도 흥미로운데 사실 동아일보가 이제 2020년 3년 뒤면 이제 100주년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사진기자들이 네. 몇 명인지까지 지금 변형 이번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그 일본 최초의 이제 그 사진 기자와 사이에 몇 명이 있는지를 몇 한번 해봤더니, 그러니까 한 86,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00년 동안 동아일보 사진 기자라고 했던 사람을 리스트를 뽑아 보니까 아직 100명이 채 안 됩니다. 100명도 안 되는군요. 아직 7 100명이 정도 다 됩니다. 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요즘 한일 관계도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독도 사진도 보면은 과거에 지금 동아일보 사진기자 네. 최초로 찍었다고 하죠. 지금 아마 화면이 준비됐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흔히 보고 있는 독도 사진이 그 1960년대까지는 국민들한테는 이게 독도가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독도라는 게 있다고는 알지만 저걸 사진으로 찍을 생각을 못했던 거고. 그래서 당시 이제 동아일보에서 그 국방부에다 계속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독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동아일보가 이제 헬기가 아직 없을 테니까 비행기가 없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찍었을까요? 항공 촬영한 거 공군 아닌가요? 비행기입니다. 공군 비행기를 저희가 공문을 3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아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랑 동아일보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그러다 이제 3년 만에 내줬는데 그때도 그 2000m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또 규제를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저건 2000m 위에서는 저 사진이 안 나와요. 아마 조종사와 사진기자 간에 뭔가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다. 잠깐 내려가서 네. 찍고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당시 찍은 게 뭐 지금처럼 망원 렌즈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독일 제 라이카 M3 정도의 조그만 렌즈를 했기 때문에 독도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저렇게 동도와 서도가 한꺼번에 걸려 사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찍어진 것이 1964년이고요. 1964년 12월에 찍어서 1965년 1월 1일 날 저희 신문에 썼고요. 그리고 저 때 이후에 동아일보에서 비행기를 사죠. 1965년에. 비행기도 그때 있었다는 거는 저도 기억을 네, 해요. 네. 아니 근데 저 사진이 최초의 항공 사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최초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또 다른 네.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최초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사진 그 항공 사진은 1933년도에 동아일보 문치장 기자가 경비행기를 또 렌탈을 해서 네. 그 서울 시내를 찍습니다. 저기 보면 지금 알겠다. 지금 광화문 사거리가 보이고요. 저 네. 3층짜리 지금 이제 일민미술관 옛날에 동아일보 사옥이 보입니다. 뭐 전설처럼 나오는 얘기로는 그 당시에 3층 건물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저기 꼭대기에서 보면 저 멀리 인천 앞바다가 보였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전설도 있는데 저희가 직접 경험해보진 못해서 지금 채널A 사옥이 아니라 이제 일민미술관만 남아있는 그 최초의 항공사진까지 보셨고요. 자, 변 차장 또 준비한 사진이 네, 있죠? 이제 다음에는 북한의 사진 기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사진 기자들이 이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북한의 사진 기자들도 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보도했던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념사진입니다. 10,000명. 뭐 10,000명으로 추정. 그러니까 다 세볼 수도 저도 뭐 세다가 도저히 뭐 이거 자신이 없어서 몇셀것 같아요. 네, 셀 수 없는데 10,0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평양에 있는 이제 체육관에서 세포장 대회를 하고 참석자들이랑 기념 촬영을 하는 거죠. 예, 보통의 경우에는 보면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김정은이 어디 있다라는 걸 알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번 볼까요? 알아내세요. 예. 보면 김정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진 속에서는 북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김정은이 요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화면의 가운데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 가운데에 김정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이 있다는 건 알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겠지만 여기에 등장한 다른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볼 수 없는 거죠. 아니, 저는 궁금하지. 이제 1호,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과 인증샷이 중요하지만, 근데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내 얼굴도 안 보이고, 김정은의 얼굴도 안 보이는데, 저 사진을 찍는 의미가 뭔지 제가 좀. 저도 굉장히 의아한 게, 네. 북한에서는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고 나면, 1호 사진을 찍고 나면, 선물로 기념사진을 줍니다. 그리고 집에다 액자로 붙여놓고. 가보가 되는 거죠. 네, 그게 본인이 북한식 역사 세우기에 동참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등장하면, 김정은이 주는 선물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진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왜 이런 식의 사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대에서는 좀 더 지도자가 드러난 사진이 많았는데, 이렇게 계속 사람 수가 많아지면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서는 그 1호 사진이 조금 더 이제 그런 자본시장 가치로 보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약간 사진이 인플레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진이 남발되고 있는 거죠. 사진이 네, 뭐 그렇게 볼수 남발돼서 있을 좀 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오늘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변혁 차장관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